네, 1분기 기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했는데요. 이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에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정도로 따지면 그렇게 깊은 건 아닌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지금 출산율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홍콩이 가장 낮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거의 바로 다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라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홍콩을 갖다가 아마 중국에 이제 붙여서 하기 때문에 홍콩을 따로 띄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데 네. 요건 빼고서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속도대로 간다면 2100년 한참 후긴 하죠. 2100년이 되면 부탄이나 몰디브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져서 네. 우리나라가 꼴찌는 면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꼴찌 면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반등을 해서라기보다도 다른 나라가 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몇몇 나라들이 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꼴찌를 탈출한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뭐 여기서도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출산율은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막 진행 중이니까요. 네.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대중들한테 출산율은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나라, 선진국에서 저출산이 나오지 후진국에선 저출산이라는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알려졌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요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출산율이 2021년도 이게 이 국제 비교 자료는 항상 늦어요. 몇 년 이제 텀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자료를 보내면은 국제 기구에서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텀이 있는데 2021년 출산율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가 2.3명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뭐 한 3명, 4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고 이게 대륙별로 차이를 보자면 역시 소득이 높은 EU가 1.48로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북미가 1.64, 남미조차도 1.86. 왜 남미 그러면은 라틴계는 좀 아이를 많이 낳는 걸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남미도 1.86입니다. 저 그래프상 남미는 노란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1.94, 오세아니아가 2.15, 아프리카가 4.31. 아프리카가 가장 높죠. 네. 아시아가 1.94라는데 이 아시아도 나눠봐야 되는 게 동아시아하고 또 서아시아가 많이 다릅니다. 네. 특히 동아시아는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도 해외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동아시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뭐 인구 밀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딱 그 모두가 동의할 만한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유교 문화의 영향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왜 일어났다고 지금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원인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출산율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 여기서 나올 때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소득마다 다른데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원치 않는 출산이 줄었다. 그러니까 피임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많이 보급이 돼서 그 부분에서 좀 영향을 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좀 높은 지역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회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비 자체도 증가하지만 이 사람이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해야 되고 자기 커리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일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학력이 높고 그 커리어 자기 커리어에 욕심이 많은 여성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을 수 있는데 자기 커리어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북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전통적인 가족에서 대가족이 있고 여자가 집안일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과거부터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이제 책임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그래서 보육시설도 잘 돼 있고 또 이제 출산휴가 떠나는 것도 비교적 자유롭게 돼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가족상이 강하고
여자는 집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는 보육시설에 맡기면 안 되고 그게 정서에 해롭고 집에서 엄마가 직접 케어해 준다라는 이런 문화가 강한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에서도 독일어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독일 그러면 아주 합리적이고 안 그럴 것 같은데 독일어권이 그래서 독일의 출산율이 서유럽에서 가장 낮습니다. 눈에 띄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유럽권이라 하더라도 프랑스, 뭐 영국 그리고 또 북유럽 이쪽하고 비교하면 독일어권은 굉장히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데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권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관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여성상 이걸 갖다 강조하는 게 또 남부 유럽이거든요. 네. 그 남부 유럽도 출산율이 굉장히 빨리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죠. 같은 유럽 내에서도. 그럼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지금 선진국들, 네. 이제 소득이 높은 나라들 중에서 출산율이 그나마 덜 떨어지고 유지되는 나라는 네. 육아에 있어서 사회적인 역할이 큰 그런 나라들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를 보면 그렇고 또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그래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네, 미국은 경제 수준도 높은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요? 예. 아직 뭐 우리 같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은 왜 그런 겁니까? 그 문화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조금 더 여유롭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보면 뭐 백인 가정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경우가 많긴 해요. 보면은 그런데 백인 가정도 있지만 또 이제 이민온, 뭐 히스패닉이나 이쪽에서는 또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고 또 백인 가정조차도 도시 지역보다는 조금 이제 뭐 대도시보다는 좀 중소도시나 이게 시골 지역에서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건 제가 연구에서 이제 본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나온 연구인데 그쪽 연구에서 보면은 미국의 출산율이 높지만 미국은 좀 양극화돼 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뭐냐면은 첫애를 낳는 확률, 그다음에 둘째를 낳는 확률, 또 셋째를 낳는 그 비율, 확률이 아니라 여기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아무래도 아이 하나 낳은 사람이 있고 둘 낳은 사람은 그보다는 적을 거고 네. 셋 낳은 사람은 그보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하나 낳은 사람하고 둘 낳은 사람이 적고 세 번째부터가 확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극화가 돼 있는 거죠. 인구 문제라는 게 통계만 딱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유럽 쪽도 아까 서유럽하고 북유럽에 대해서도 또 문화적 차이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민자들이 많이 낳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민자를 북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스웨덴 같은 나라도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고 지금 그 이민자 2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런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들도 많이 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유입된 인구의 자손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연구에서 제가 봤어요. 그 포리너하고 네이티브로 나눠서 아니다. 포리너가 낳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 네이티브도 출산율이 과거보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반등하는 면도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그 네이티브가 이민자 2세인지 아니면은 쭉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인지는 구분을 안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또 보시는 그렇게 나오는 연구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이 대해서 지금 인구학자들도 굉장히 동아시아 연구를 많이 해요. 네. 특히 우리나라, 대만,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출산율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긴 한데 우리나라 외에도 사실 싱가포르, 대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빠르게 굉장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모든 조건이 다 불리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온 연구를 보면은 첫째, 교육 수준은 높아서 이제 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소득은 비교적 빠르게 올라갔고 그래서 사회 구조는 빨리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이제 대졸자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여성들이 자기 커리어에 대한 이제 욕구가 많이 생겼는데 그에 반해서 정서적으로 여전히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라는 정서는 아직도 아름아름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뭐 저보다 젊은 세대, 요새 MZ세대들은 그런 게 많이 희석화됐고 앞으로 가면 더 줄어들겠죠, 이제는. 하지만 저보다 조금만 윗세대로 올라갔을 때 한 지금 60대나 70대 정도 되면은 아직도 그걸 곱게 보질 않는 거죠.
여자가 집에서 애를 봐야 된다.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일 끝나고 들어와서 애를 봐야 되고 집안일도 여자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이 경제 구조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에 반해서 어떤 정신적인 관습이라든지 관행 같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인식 이런 거는 그보다 당연히 느리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한 나라는 이 변화가 빨리 왔고 근데 정신적인 부분에서 관행이라든지 인식은 그보다 늦게 변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자가 일과 육아를 병립하는 것이 다른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훨씬 불리하다는 겁니다. 좀 실제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동안 보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한 명씩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 원.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네. 그 표를. 정부에서 막 그런 거 공익 광고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한 40년 전에 그랬었어요. 90년대쯤 들어와서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정관 수술을 200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무료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료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싸게 해줬었어요. 정부에서 그 전에 이제 아이를 너무 많이 낳지 말게 하기 위해서 정관 수술을 갖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게 2000년대 초반이 아니라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도 변화가 굉장히 늦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는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데라고 시작을 한 게 사실 201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늦게 시작한 거예요. 이미 사회 변화는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제도라는 거,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가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는 항상 보면 경제 구조가 바뀌고 이게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성장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뒤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식으로 여성의 이제 사회 진출은 늘어났는데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과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도마저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모든 불리한 조건이 현재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저출산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큰 대책 없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완만하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분들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물론 그게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전체 GDP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도 떨어질 거고 뭐 국방력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의 약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참 빡빡하게 살았죠. 뭐 조밥 터지는데 학교 다닐 때 2부제까지 했었고 뭐 지금이야 그럴 일은 없지만 어디 가나 혼잡하고 이런 사회였는데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만약에 지금의 한 뭐 3분의 2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같은 영토를 가지고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부정적인 건 아닌데 이게 문제는 인구 출생아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부양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세대가 나중에 노인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가 그 노인 세대를 부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양비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뒤에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 자기 윗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연금 고갈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의료비가 그나마 지금은 고령자가 있어도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전기 고령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고령자는 뭐냐면은 65세에서 75세까지를 말합니다. 그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고 그러는데 의료비가 75세 이상 넘어가는 후기 고령자에서 확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는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재정이 참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근데 뭐 AI라든지 앞으로 로봇을 많이 활용한다든지 이런 걸로다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을 갖다가 많이 쓰기보다는 많이 이제 아껴놔야 되는 시기. 적어도 제 자식 세대하고 제 손자 세대가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큼 좀 지금 이제 은퇴하는 곧 지금 은퇴했거나 저처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할 세대에서 조금만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대 갈등으로 가요. 일본에서 그게 지금 이미 굉장히 심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단카이 세대,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직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들은 일본의 초고속 성장기 때 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일은 굉장히 힘들게 했죠. 매일같이 야근하고 뭐 훨씬 힘들게 일했지만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산도 많이 축적을 해놨고. 근데 이 사람들이 연금까지 잔뜩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카이 세대의 자식 세대, 이거 단카이 주니어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일본이 저성장기에 들어가서 사회 진출을 했고 자기네들은 돈도 많이 못 벌고 자산도 많이 축적을 못 했는데 위에 있었던 그 세대는 자산도 많이 축적했는데 연금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뜯어가? 그러면서 단카이 몬스터 그러면서 막 굉장히 세대 갈등이 심합니다. 이 세대 갈등이라는 거야 뭐 고대 그리스 때부터 쭉 있어 왔던 거고 뭐 그 전부터도 있었겠죠. 당연히 세대 갈등은 늘 있어 왔던 거지만 지금 요즘에 나오는 세대 갈등은 거기다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대 간 형평성.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후세대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책들을 여야 할 거 없이 최근에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짚어본 나라들에서 실패했던 정책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했던 정책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지금까지 입증된 것 중에서. 아무래도 저는 보육 환경을 일단 우선 제일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가 지금보다는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쉬울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힘들어요. 그냥 일만 해도 힘들고 육아만 해도 힘든데 이거 두 개 다 하려면 당연히 힘든데 이게 쉽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덜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빨리 지속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재정 문제죠. 결국은 보육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요새 보면은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약간 과잉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이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물론 교육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돼야 되는 거지만 그중에 일부를 저출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보육 같은 것도 조금은 그쪽에서 당겨오면 어떨까? 뭐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일과 보육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나마 북유럽하고 서유럽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죠. 직장 내에도 보육시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혼 출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전통적인 가정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 인식도 조금 그 출산 그러니까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도 좀 덜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직장 내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죠. 근데 이것도 참 또 어떤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 결혼 안 하고 혼자 미혼모로 키우는 거를 장려해야 되냐. 물론 장려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요새 보면은 사실 이혼율도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혼자서 이제 뭐 여성 혼자 아니면 남성 혼자 이렇게 아이를 그래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는 저는 맞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애를 낳는데 뭐 그 다른데 그냥 부모가 케어를 안 하고 위탁시설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챙기면서 그 좀 사회적으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